수술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큰아들이 제 손에 쥐어준 건 단 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백화점 쇼핑백 속에 유언장을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누군지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정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새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조금 엉뚱한 가난한 어머니 연극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던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세금 2억 원, 정기적금 3천만 원, 그리고 서류 맨 아래 깔려있던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15년 전 남편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아파트 분양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젊은 중개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금 시세로 30억은 넘을 겁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3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아등바등 살면서도 상상조차 못해본 금액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가 칼부림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새 아들도 예외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군지,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 자식이 누군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집에 있던 백화점 쇼핑백 하나를 꺼내놓고 어사 용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큼지막하게 쓴 뒤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긴다. 김정자. 편지를 봉투에 넣고 쇼핑백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죠. 옷장 구석에서 10년도 더 된 낡은 외투를 꺼내 입고 제일 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가난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첫째 민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은행 부지점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지 않게 항상 양복을 빼입고 다니는 아들. 남들이 보면 효자라고 칭찬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는 것도 의무감에서였고 전화 한 통도 먼저 하는 법이 없다는 거요.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민호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잠깐 시간 좀 내렴. 민호는 마지못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비가 좀 필요한데.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류철을 덮으며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천만 원 정도 든다더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출 심사를 하듯이요. 어머니, 지금 제가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이 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5만 원짜리 한 장을 넣어 건넸습니다.
일단 이것만 받으세요. 택시비라도 하시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일어서며 민호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무런 미안함도 걱정도 없는 그 표정.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쇼핑백 안에 유언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도 할부가 되는 세상이구나. 입맛이 썼습니다. 저녁이 되자 둘째 민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민수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오지 않았죠. 가게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민수가 반갑게 맞았지만 수술 얘기를 꺼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배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장난 아니에요. 형님한테 부탁해 보셨어요? 형님이 은행에 있으니까. 치킨 튀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죠. 닭은 익는데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덜 익을까?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쇼핑백 끈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한 놈 남았다. 막내 민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아이. 하지만 세 아들 중 유일하게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는 아이였습니다. 내일은 민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30억짜리 분양권.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들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까봐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일지도 모른다고. 내일 막내를 만나면 이 긴 연극이 끝날 겁니다.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 입었던 낡은 외투를 또 꺼내 입고 해진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쇼핑백 안에 유언장을 확인하고 깊게 한숨을 쉬었죠.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째 민호의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처음 은행에 취직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죠. 이제 부지점장까지 올라간 아들. 하지만 출세할수록 엄마와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33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외제차가 2대나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 은정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은정이의 표정은 그다지 반갑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민호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어제 은행에서 뵀는데. 민호야, 어제 얘기한 수술 말인데 정말 방법이 없겠니?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래. 민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요. 그때 은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수술 견적서라도 받아오셨어요? 견적서. 마치 물건값을 묻는 것 같은 그 단어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의사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못 걸을 수도 있다고. 그럼 국민건강보험은 안 되나요? 요즘은 실비보험도 있고. 민호가 손을 들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학원비에 이것저것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놓으신 돈도 있으실 텐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네 돈으로 해결하라는 말인가요? 민호야, 엄마가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뭘 모았겠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나온 거 있잖아요. 은정이가 또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은 효도도 자식 형편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무작정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민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도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제가 죽고 나서일까요? 아파트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쇼핑백을 열어 유언장을 꺼내봤어요. 이 종이 한 장이 3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민호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 민수였어요. 어머니, 어제 오셨다면서요? 형한테 들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니, 그냥.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저희 가게 근처 오시면 치킨이라도.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네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반응일까 기대하면서요. 가게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왔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괜찮아. 물만 한 잔 주렴. 민수는 물을 가져다 주고는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형이 그러던데. 수술하신다고요? 응,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얼마나 드나요? 5천만 원 정도.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뒤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며느리와 뭔가 속삭였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매출도 떨어지는데. 민수가 다시 나와 앉았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좀. 그래, 알았어. 바쁜데 괜히 왔네. 일어서려는 저를 민수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거라도. 10,000원짜리 5장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형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초라한 금액이었죠. 가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 다 똑같구나. 돈 앞에서는 어머니의 고통도 안 보이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사무소를 지나쳤습니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 표시들. 그 중에 제가 가진 분양권과 같은 아파트 광고가 있었어요. 32억 5천만 원. 숫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막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내일 시간 있니?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럼요. 내일 오후에 집으로 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떡도 사가지고요. 막내는 역시 달랐습니다. 형들처럼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오늘 두 아들의 진짜 얼굴을 봤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그들에게 짐일 뿐인가. 내일 막내를 만난다. 과연 민재는 어떨까? 세 아들이 모두 똑같다면 이 유언장은 찢어버려야겠다. 차라리 전부 기부하는 게 나을지도.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정자야,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농사라니까. 돈으로 마음을 살 수는 없어.
하지만 돈이 있으면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지. 쇼핑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은 그대로 있었고 저는 그것을 베개 밑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결정될 겁니다.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자식들을 시험하는 이런 행동이 비열한 걸까요? 하지만 죽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진실을 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을 망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를 다시 한번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의 미안해하는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며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요. 아침 일찍 민수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오늘 잠깐 볼 수 있니? 어머니, 오늘은 아침부터 재료 받으러 시장 가야 해요. 정말 바빠서. 그럼 시장에서 만나자. 엄마도 장볼 게 있어서. 아, 그러시면. 알겠어요. 구시장 입구에서 9시에 뵐게요. 구시장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민수가 치킨집 재료를 사러 자주 가는 곳이죠. 저는 일부러 제일 낡은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쇼핑백도 물론 함께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민수가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 아침 공기도 쐬고 싶어서. 같이 다녀도 되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닭 도매상 앞에서 민수가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여윈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이번 달은 좀 깎아주세요. 요즘 장사가 영. 민수 씨도 참 맨날 깎아달라고만 하네. 나도 먹고 살아야지. 결국 민수는 원하는 가격에 사지 못하고 조금만 사서 나왔습니다. 민수야, 장사가 많이 어렵니? 요즘 배달앱 수수료도 오르고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서 개인 치킨집은 정말 힘들어요.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끼니야 가게에서 대충. 어머니는 어제 말씀하신 수술, 병원 예약은 하셨어요? 아직. 돈이 좀 모이면 하려고. 민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라도. 아, 오늘 카드만 가져왔네. 그때 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나 봅니다. 여보, 응, 시장이야. 어머니랑 같이. 뭐, 지금? 전화를 끄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라. 민수가 황급히 트럭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나름 힘든 상황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보다 중요한 게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요.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정자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아들들은 잘 있어? 다들 출세했다며? 네, 뭐. 그럭저럭요. 부럽네. 우리 집은 아들 하나가 백수라서. 그래도 정자 씨는 복 받았어. 아들 셋이 다 효자라며. 효자라는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가서 죄송해요. 다음에 제대로 식사 대접할게요. 몸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다음에입니다. 언제나 다음을 기약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죠. 오후가 되어 민수네 치킨집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손님인 척 하려고요. 가게에 들어서니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치킨 하나 포장하려고. 집에서 혼자 먹으려고. 아이고, 그럼 제가 그냥. 아니야, 돈 낼게. 장사하는데 공짜로 달라고 할 수 없지. 제가 10,000원짜리 2장을 내밀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그때 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어제도 오시고 오늘 아침에도 시장에서 만나시고 혹시 저희한테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직설적인 물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어머님,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형님이나 막내한테 가시는 게. 민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뭘 그만해? 맨날 이러시면 우리도 힘들다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쫓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걔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괜찮아. 며느리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자주 찾아왔나 보다. 그게 아니라. 민수가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어머니, 이거라도. 정말 이것밖에 없어서.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됐다. 내 용돈이나 해라. 민수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불효자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지금은. 알아, 이해해. 누구나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 쇼핑백을 들고 돌아서는데 끈이 또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제 마음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온 모양입니다. 어머니, 제가 좀 일찍 왔죠? 호떡 사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아직 따뜻해요. 민재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들어와라. 차 한잔 하자. 민재는 거실로 들어오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썰렁한 것 같아요. 난방은 켜셨어요? 아니, 아껴야지. 에이, 이런 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민재가 보일러를 켜고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형들은 요즘 잘 찾아와요? 뭐? 바쁘니까. 바쁘긴요. 그냥 안 오는 거죠. 저도 형들이 너무한 것 같아요. 민재는 호떡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뭔가 걱정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형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막내가 고마웠어요. 민재야, 엄마가 싫은. 바로 그때 민재의 아내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인지 양손에 가득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계셨구나. 저도 인사드리려고 같이 왔어요. 수진이는 항상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시집 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형수들보다 훨씬 살가웠죠. 어머님,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저희랑 불편하세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민재 씨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하거든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뭔가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돈은 없어도 어머니 곁은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참았죠. 민재야, 실은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제가 말을 꺼내자 민재와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막내의 진심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민재와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민재가 바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 정도.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와 수진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마트 알바생인 신혼부부에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겠죠. 민재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민재 씨가 뭔가 가지러 간 것 같아요. 잠시 후 민재가 낡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가져와서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어요. 민재야, 뭐 하는 거니? 잠깐만요, 어머니. 탕. 민재가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그 안에서 구겨진 지폐들과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0,000원, 5,000원, 1,000원짜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공무원 되면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려고 모았는데 민재와 수진이가 바닥에 앉아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펴가며 정성스럽게 세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80, 290, 300만 원이네요. 민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거 가지고 검사부터 받으세요.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수진이가 일어나더니 자기 가방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저도 이번 달 알바비 받은 게 있어요. 150만 원인데 보태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들 생활비인데.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저희는 젊으니까 또 벌면 돼요. 민재가 제 무릎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형들한테는 얘기하셨어요? 응. 형들은 바쁜가 봐.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그런데요? 맨날 바쁘다면서.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병원도 같이 가고 수술하시면 간병도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 집 좁긴 해도 어머니 방 하나는 만들 수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막내 부부가 보여준 마음이 형들의 차가운 계산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너희들 마음만 받을게. 이 돈은 도로 가져가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꼭 써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가 더 속상해요. 민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일단 따뜻한 거 드시고 얘기해요. 수진아, 된장찌개 끓여줄래? 네. 수진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민재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빨리 합격해서 돈 많이 벌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재야, 넌 왜 형들과 다르니? 형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 형들이 또 서운하게 했죠? 저도 알아요. 형들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무심한지. 명절 때도 의무적으로 오고 용돈도 안 드리고.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형들 이해 안 돼요. 어머니가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3형제 다 대학 보내셨잖아요. 그때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말이까지 차려왔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아요. 따뜻한 밥 한 술 입에 넣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형들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정이 여기 있었어요. 어머니, 우세요? 맛없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식사를 하는 동안 민재와 수진이는 계속 제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어디로 정하셨어요? 내일 큰 병원 예약할게요. 혼자 가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같이 갈게요. 괜찮아.
내가 공부해야지. 공부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먼저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쇼핑백 안에 유언장을 꺼내주기로요. 민재야, 엄마가 줄 게 있어. 쇼핑백을 들고 와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뭘 또 주시려고요? 저희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아니, 이건 어머니, 혹시 재산 같은 거 미리 주시려는 거면 하지 마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런 건 나중에, 정말 나중에 생각하세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 30년은 더 사셔야죠. 결국 저는 봉투를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재 부부가 집을 나서기 전 현관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들한테 서운하셔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수진이가 작은 봉투를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희 비상금이에요. 50만 원인데 병원 가실 때 쓰세요. 아니야, 이건 어머니 받아주세요. 안 그럼 저희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깨뜨린 저금통 조각들이 아직 신문지 위에 있었어요. 3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돈이 형들이 마지못해 준 돈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쇼핑백에서 유언장을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긴다. 이제 답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형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내일 세 아들을 모두 불러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가 제일 사람이에요. 돈은 없어도 마음이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30억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는 것. 민재가 남긴 300만 원을 손에 쥐고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이 돈에는 온기가 있었어요. 형들이 준 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심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 아들에게 모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엄마 집으로 꼭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민호에게서 먼저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오늘 회식 약속이 있어서 꼭 와야 한다. 너희 아버지 유언 때문이야. 그 말에 민호는 금방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수도 민재도 오겠다고 했어요. 유언이라는 말이 형들에게는 특별하게 들렸나 봅니다. 오후 내내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탁자를 닫고 남편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쇼핑백을 탁자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모든 게 결정되겠죠. 저녁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째 민호였어요.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유언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려라. 다들 오면 얘기할게. 곧이어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황급히 온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 가게 문 일찍 닫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조용히 앉아 있어. 마지막으로 민재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민재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다들 왔으니까 이제 얘기할게. 저는 소파에 앉아 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초조한 표정이었고 민재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지난 사흘 동안 너희들을 일부러 찾아다녔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 때문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사실은 저는 천천히 일어나 쇼핑백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했다. 가난한 어머니 연극을 한 거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은 거짓말이었어. 엄마 무릎은 멀쩡해.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그래, 속였지. 너희들 진심을 보고 싶어서. 쇼핑백에서 유언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편지가 있어. 내가 세상 떠나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모든 걸 준다고 썼지. 민호와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보였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게 혹시 재산 얘기신가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남긴 것 말이야. 민수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데요? 보험금은 다 쓰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분양권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너희 아버지가 15년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니? 세 아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30억이야. 30억? 민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30억이요? 그래. 재개발 확정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올랐대.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30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응. 그리고 지난 사흘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내가 5만 원 주던 거 다 기억해. 너희 형제가 계산기 두드리며 대출 핑계 대던 것도, 배달비 얘기하며 형한테 떠넘기던 것도. 민수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저희 사정이. 사정? 30억이 걸린 어머니였으면 사정이 달랐을까?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 돈 없는 어머니한테 누가 진심인지 보고 싶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주실 건지 정하신 거네요. 민호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민수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민재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 결정을 존중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중요하니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민재는 달랐어요. 얘들아, 엄마가 결정했어. 이 분양권은 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반은 민재 명의로 할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공평해요. 저희도 어머니 아들인데. 불공평? 5만 원 주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민수도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3분의 1씩. 법? 너희가 법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 법으로 따지면 너희도 권리가 있지. 하지만 엄마 마음으로는 너희한테 줄 게 하나도 없어. 민재가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형들도 나름 사정이. 민재야, 넌 착해서 못 살아. 형들이 너한테 뭘 해줬니? 어렸을 때부터 괴롭히기만 했잖아.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돈보다 어머님이 건강하신 게. 그때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30억 받으면서 무슨 겸손 떠는 거야? 민재가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힘드셨을 때 형은 뭘 했어요? 너는 돈도 없는 주제에. 형은 돈 있으면서도 안 도와줬잖아요. 형제가 싸우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엄마 결정은 끝났어. 민재야, 이 서류 받아라.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형들한테 미안해서. 받아. 이건 엄마가 평생 지켜본 결과야. 돈이 있을 때 누가 진심인지, 없을 때 누가 곁에 있는지. 그게 전부야. 결국 민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분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프실 때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그때도 민재가 있겠지. 돈 없을 때 옆에 있던 애가 돈 생겼을 때도 옆에 있을 거야. 민호와 민수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형들이랑.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수진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거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가 이런 시험을 한 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죽고 나서 형제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였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현명한 결정이셨어요. 그리고 민재야, 이 돈으로 꼭 행복해야 한다. 형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넌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민재 부부가 돌아간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형들이 원망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드러낼 뿐이더라고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쇼핑백은 이제 비어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며칠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언젠가는 형들도 깨닫겠죠.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민재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 방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거기서 손자를 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쇼핑백을 보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30억이 든 유언장을 들고 아들들을 시험하던 그날. 그리고 깨달았죠.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으로 확인할 수는 있다는 것을. 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욕심으로, 어떤 이는 사랑으로 비춰졌죠.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가족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으셨나요?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효도는 부모에게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 더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거울 속에서 어떤 얼굴로 남고 싶으신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